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갑신정변의 리더 김옥균의 망명생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명 10년 동안 김옥균은 일본을 줄곧 지켰습니다. 다른 정변 동지들이 미국으로도 갔던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유형로, 정난교 등 일부 동지들이 김옥균 옆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그는 민씨 정권 타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야망도 있었을 것이고 정변을 시도했을 때의 그 신념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정변 지도자로서 다른 동지들과 그 집념의 정도가 차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결국 암살된 것도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특유의 교제 능력을 활용해서 일본 제야의 유력자들과 긴밀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아마도 정부 고위 관료는 제한적으로 만날 수 있었으리라 추측됩니다. 만날 수 있었더라도. 생활은 공공할 때도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자유분방함이 지나쳐서 정변 동지들이 보기에 방탕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일본 생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옥균은 도쿄에서 간사이 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교토 근처의 어느 소도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주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기도 합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김옥균은 율락가를 드나들기도 하고 많은 여성들과 교제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간사이의 여성 외에 게이샤에게서도 김옥균은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박영효는 이런 김옥균에게 처신을 바로 하라고 충고도 했는데 김옥균이 거절했습니다. 박영효는 이런 김옥균을 싫어하고 지겨워했습니다. 망명 동지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일본에 들른 윤치호에게 박영효는 김옥균을 격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김옥균이 이렇게 방탕하게 보이는 생활을 한 배경에는 가까이 했던 한 인사의 권고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야마 미스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이면서 아시아주의 사상가로서 훗날 민비를 암살하는 데 참여한 낭인 조직의 하나인 겐요사를 조직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김옥균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조선의 자객을 피하는 한 방법으로 일부러 후국적 행동을 숨기고 술과 여색에 탐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본의 고사에서 얻은 아이디어로서 주색에 빠진 바보처럼 보임으로써 자객으로부터 신변을 지키는 방편으로 해보자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자객을 혼란하게 할 목적이었든지 아니면 망명 생활의 고독과 지친 심신을 잊기 위해서 그랬든지 김옥균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자유가 지나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옥균과 박영효는 성격과 배경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김옥균이 10세 연상입니다. 박영효는 온순하고 침착하고 세상사를 멀리 하는 편이었는데 김옥균은 예민하고 다재다능한 데다가 교제의 폭도 넓었습니다. 또 조선에 있을 때는 박영효의 문벌이나 신분이 높아서 김옥균을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김옥균의 지위가 높아져서 자연히 두 사람 사이가 벌어졌다는 관찰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망명 이듬해가 된 1885년이 저물어 가던 시기에 김옥균은 갑신일록을 써서 그가 주도한 갑신정변의
전후 사정을 일기 형태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정변 기획자들이 추구했던 개혁 정강들은 이 일기에 기록된 14개 조항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옥균은 망명 중에서도 민씨 정권 타도의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1885년에 김옥균을 자주 만나던 일본 자유단계 무사들이 오사카에 모여서 조선 토벌을 위해 무장 집단을 파견하자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김옥균 모르게 일어난 일이었으나 김옥균을 제거하고 싶은 청나라와 조선 정부에 좋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김옥균을 단단히 단속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부담을 느낀 나머지 김옥균에게 일본을 떠나도록 종용했습니다. 이때 그의 신변을 염려한 후쿠자와 유키치와 이노우에 가오루가 반대해서 추방까지는 면했습니다. 조선 정부가 정변을 수습하고 난 뒤에 김옥균 등의 인도를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일본의 거부로 실패하자 이제는 암살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망명 중에도 민씨 정권 타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김옥균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김옥균의 망명 반년 정도가 지난 1885년 6월에 고종과 민비의 밀명을 받은 자객 장응규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장응규의 배경을 알게 된 망명동지 유형로가 김옥균에게 경계할 것을 알려줬고, 김옥균은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장응규를 시킨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886년 2월에는 지운영이라는 사람이 나가사키를 거쳐서 고베를 통해서 잠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지운영의 정체도 김옥균이 알아챘습니다. 지운영은 유형로, 정난교 등에게 탄로가 나서 고종의 밀서라고 하는 문서를 공개하고 그 밀서와 비수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지운영은 자격을 할 위인이 못 됐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 지석영의 형이고 시인이며 서예가이고 사진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술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운영 사건으로 신변의 위험을 느낀 김옥균이 이노우에게 서신을 보내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본의 언론에 보도되자 일본 정부는 김옥균을 일본과 조선의 우호관계에 해가 된다면서 일본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옥균은 항의를 했고 이노우에를 상대로 해서 문서를 공개하고 일본 신문에 고종에게 보내는 장문의 상소, 그리고 청나라 북양 대신 리홍장 앞으로도 사건의 책임을 따지는 공개 서한을 게재했습니다. 1886년 7월달 일본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일본에 항의를 했고 김옥균의 발언이 외교적인 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는 1886년 7월에 그를 오가사와라 섬에 강제로 연금했습니다. 오가사와라 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 약 1000km 떨어진 북태평양의 외딴 섬입니다. 거기서 2년 동안 김옥균은 시리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가사와라에서 소일 삼아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한 소년 와다 엔지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김옥균을 따랐고 그때부터 줄곧 함께 하게 됩니다. 와다 NG로는 8년 뒤에 상하이에서 김옥균이 암살되던 곳까지 수행했고 김옥균의 사후 처리도 묵묵히 수행하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외딴 섬에서 나빠진 건강을 이유로 일본 정부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김옥균은 1888년 8월에는 홋카이도로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서 연금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결국 연금은 1890년 4월에 풀려서 도쿄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여성관계 얘기가 있습니다. 그 4년간의 유배 시기에 2명의 일본인 게이샤와 연인 관계였는데 이들 게이샤들은 김옥균이 자주 출입하던 술집에서 만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김옥균에게 금전적, 정신적 후견인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의 이름은 스키타니 오타마라고 하는데 1890년 김옥균이 연금에서 풀려서 도쿄로 올 때 함께 와서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이 스키타니 오타마라는 게이샤 여성은 여러 여성 중에서도 김옥균을 가장 많이 따랐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김옥균이 암살되고 도쿄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식에 와서 김옥균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도쿄로 돌아온 김옥균은 일시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4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김옥균은 개인적인 재기와 조선의 개혁 구상에 다시 몰입합니다. 그것이 결국 동아시아 3개국 연대를 주장한 사마주의로 나타났고 그 연장선에서 리용장과 담판을 한다는 목적으로 상하이행을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상하이에서 암살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는 대로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김옥균의 일본 생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